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투기 조종사라면 연료 게이지가 0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그대로 앞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뒤로 돌아가면 사형, 앞으로 가면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계속 날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96년 5월 북한 공군 조종사였던 저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연료 계기판 바늘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0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0을 지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리고 마침내 마이너스 50이 되었습니다. 조종석 안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귀를 긁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죠.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조종관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날 정도였어요. 조종사는 헬멧 안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쩌지? 그래도 가자. 여기서 돌아갈 생각은 없다. 북한 공군 에이스 조종사. 국가 훈장을 여러 차례 받은 체제의 모범 파일럿. 특권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된 걸까요?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아직 그가 충성스러운 조종사였다고 믿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인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천 비행장 소속 전투기 조종사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3대가 깨끗해야 하고 키, 시력, 체력 모두 최상위여야 하며 무엇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북한 전체 인구 중에서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됩니다. 저는 그 특권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북한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전쟁 영웅이라 불리던 분이셨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공군 조종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철이나 하늘은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공군 조종사는 북한에서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우리에게는 쌀밥과 고기가 배급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앙당에서 직접 보내는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담배 2보루, 술 1병, 설탕 2kg, 심지어 초콜릿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거였죠. 비행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은 평양 고위 간부들이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사 동무들은 수령님의 금빛 날개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한다. 정치 지도원이 매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비행일지뿐만 아니라 사상일지도 매일 써야 했습니다. 오늘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다졌는가? 오늘 반동적 사상과 어떻게 투쟁했는가? 이런 내용을 매일 밤 써서 제출해야 했죠. 일주일에 2번은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이 둥글게 앉아서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강철인 동무는 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수령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까지 비판받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금빛 날개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관리되는 새장 속의 새였던 겁니다.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형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형 강철호는 저와 달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은 좋았지만 시력이 나빠서 공군에 갈 수 없었거든요. 아내와 2 아이를 데리고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는데 종이가 너무 얇았습니다. 배급으로 나오는 공책을 찢어서 쓴 거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철이나 잘 지내고 있니? 여기는 올해 농사가 별로 안 좋다. 비료가 부족해서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도 안 돼. 배급도 2달째 끊겼어.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 약도 구하기 힘들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다. 네가 받는 배급 중에서 설탕이나 약 좀 보내줄 수 있니?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굶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형에게 보낼 물건을 챙겼습니다. 설탕 1kg, 약 몇 개, 담배 한 보루. 하지만 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 가려면 외출증을 받아야 하고 소포를 보내려면 내용물 검사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동무, 이거 어디서 난 거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배급에서 나온 겁니다. 고향 어머니께 보내는 거예요. 알겠소.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공군 조종사 신분증을 보고는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넉넉한데 왜 고향 사람들은 굶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지키는 체제가 정말 좋은 체제라면 왜 어머니는 약도 구하지 못하는 걸까?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죠. 하지만 그 균열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상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고향 가족을 생각하며 수령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의 배려 덕분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으면 제가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진심과 거짓말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온천 비행장 근처에는 특별한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일가 전용 자두 과수원이었죠. 우리나라 청와대 뒷산에 대통령만 먹는 과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 과수원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이 깨끗하고 3대가 검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 관리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다음 해에도 더 달고 맛있는 자두가 열리게 하라는 명목으로 자두나무마다 설탕 100kg씩을 뿌려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100kg이요. 보통 가정에서 1년 먹을 설탕을 나무 밑에 묻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하니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죠. 그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부대 취사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그 취사병이 식당에서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과수원에서 큰일이 났대요. 우리는 밥을 먹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8살짜리 아이였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했대요. 그 아이가 철조망 밑을 파고 들어가서 자두나무 밑에 묻어둔 설탕을 퍼먹었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보위부에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취사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군가 물었습니다. 공개 총살당했대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도둑놈의 본복이라면서.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두를 훔친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어둔 설탕을 조금 먹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나무 영양제로 묻어둔 설탕을 배고픈 아이가 먹었다고 총살을? 저는 그날 저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들과 막사에 모여 있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8살짜리 아이를 설탕 좀 먹었다고 총살하는 건.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박진수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철이나 말 조심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탕은 나무 영양제로 묻은 거잖아. 사람이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배고픈 아이가 땅을 파서 먹었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총살을 해? 그럼 그 설탕은 누구 걸까? 김정일 것? 그럼 김정일은 설탕 100kg이 아까워서 8살 아이를 죽인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란 얼굴로, 어떤 사람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리고 박진수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대대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인 동무, 잠깐 내 사무실로 오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정치지도원과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철인 동무, 자네가 사흘 전에 막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나? 김정일 동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사실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보고한 걸까? 그날 막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이었는데 누가 보고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자네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인정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강철인 동무. 정치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번 주 토요일 생활총화 확대 회의에서 사상투쟁 대상이 되었네. 준비하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비행단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사, 하사관, 장교, 정치지도원까지. 약 70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철인 동무의 사상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강철인 동무가 최근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동무들은 강철인 동무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박진수였습니다. 제 친구였던 박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철인 동무는 수령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수령님 덕분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강철인 동무는 인민의 적입니다. 8살 아이가 총살당한 것은 그 아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강철인 동무는 그것을 동정하며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 저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분노한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8살 아이를 총살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마침내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강철인 동무, 마지막으로 자아 비판을 하시오. 저는 준비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사상이 부족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도 그 8살 아이처럼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강당에서 나올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사상 문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상투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당에서 내려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이었죠. 아침에 식당에 가면 제가 앉을 자리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으려다가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철인이 형, 여기 앉아도 돼요?
후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선임이 그 후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저리 가자. 그렇게 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복도에서 동기들과 마주치면 그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북한의 생활총화와 호상비판 시스템은 단순히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적 왕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찍히기 싫으면 더 충성해라.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너도 의심받는다. 공포와 경쟁을 동시에 심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시스템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1995년 추석 때였습니다. 저는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도착한 시골 마을. 어머니는 작은 흙집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형도 어려워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감자를 씻고 계셨습니다. 돌아보신 어머니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철이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닦지도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2손을 꼭 잡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시골까지 소문이 퍼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거였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3살 어른이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이나,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거라. 그날 저녁 어머니는 귀한 쌀로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계란 2개도 삶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아침에 먹었다. 너 많이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굶으셨을 거예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되었다. 조종사인 나는 초콜릿을 먹는데 어머니는 굶고 계시다. 8살 아이는 설탕을 먹었다고 총살당한다. 이게 정상인가? 시간은 흘러 1996년 4월이 되었습니다. 사상투쟁을 받은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행 임무는 계속 수행했고 사상 일지도 빠짐없이 썼으며 생활총화에도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이제 잊혀졌겠지.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대대 정치지도원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정치지도원이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철인 동무 안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8월 당성단련 사상투쟁 대상자가 발표되었네. 강철인 동무가 선발되었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고였고 이번엔 본격적인 사상 교양이네. 당에서는 자네가 아직 완전히 교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네. 무슨 잘못을 더했다는 겁니까? 정치지도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철인 동무, 자네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네. 비행일지를 보니 형식적으로만 충성 맹세를 쓰고 있더군. 진심이 없어. 제가 뭘 어떻게 써야 진심으로 보일까요? 이번 사상투쟁은 일주일간 진행될 걸세. 매일 강당에 서서 동무들의 비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자네의 앞날이 결정되네. 마지막 날, 앞날이 결정된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숙청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비행장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봄하늘.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은 자유롭게 떠간다. 국경도, 철조망도, 사상투쟁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떠간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매한가지다. 죽어도 나간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로서 저는 매일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영공 순찰, 훈련 비행. 그 많은 비행을 하면서 저는 남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을 본 적이 있었죠. 저기를 넘어가면 살 수 있을까? 저기는 8살 아이를 총살하지 않을까? 저기는 어머니가 굶지 않아도 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형과 형수, 조카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 내가 남쪽으로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저 혼자 탈출하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미안하다. 형. 미안하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날 이후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씨에 날아야 하는지, 어느 구역에서 편대를 이탈해야 하는지, 레이더를 피하려면 어느 고도로 날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96년 5월,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비행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비행 전날 규정에 따라 저는 부대 밖 숙소에서 잤습니다. 혼자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남쪽 땅을 밟고 있을까? 아니면 바다에 추락해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오전 9시 온천 비행장 브리핑룸. 오늘의 임무는 중단 회복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편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3대가 편대를 이루어 북쪽 영공을 순찰한다. 1번기는 내가, 2번기는 김민철, 3번기는 강철인이 맡는다. 저는 3번기, 가장 뒤에서 따라가는 위치였습니다. 편대장의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비행 시간 1시간 30분, 연료는 동체 연료 210리터. 훈련 후 귀환할 수 있는 양이다. 210리터. 북한식 계산으로는 훈련하고 돌아올 만큼의 연료였습니다. 남쪽까지 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체는 529, J-6 전투기, 기체 번호 529였습니다. 정비사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강철인 동무,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면서 저는 이 전투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비행기야, 오늘 나를 남쪽까지 데려다다오. 오전 10시 20분. 세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1번기, 2번기, 3번기. 저는 편대 뒤에서 따라 날았습니다. 고도 3000m. 북쪽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기, 위치 확인. 3번기, 정상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훈련 비행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평소 훈련 중 관찰해둔 블라인드 지점. 1번기의 시야가 잠깐 차단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조용히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무전기 오프. 편대장의 호출 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급기동으로 방향 전환. 조종관을 확 당겼습니다. 전투기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 번째, 고도 하강. 저는 급강하에 들어갔습니다. 3000m에서 1000m로, 1000m에서 500m로, 500m에서 100m로, 그리고 마침내 초저공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고도 50m. 이 높이는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높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로 산이나 바다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높이이기도 했죠. 시속 800km로 지상 50m를 날아간다는 것. 그건 죽음과 동행하는 비행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간 지 40분쯤 지났을 때 계기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료 게이지 바늘이 서서히 0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 150, 100, 50, 그리고 마침내 0, 삐삐삐.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켜지면 대략 30에서 50km는 더 갈 수 있다. 30에서 50km.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지금 내 위치는 아마 비무장지대 근처. 남쪽 비행장까지는 대략 50km. 갈 수 있을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조종관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료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0을 지나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하느님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5, 그리고 마침내 마이너스 50. 바늘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언제 엔진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평평하게 뻗은 아스팔트. 조종사라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날따라 도로 위에는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내리면 민간인들이 다친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저는 고속도로 착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면서 엔진이 헛기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저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수원 공군 기지. 도착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착륙 자세를 잡았습니다. 바퀴를 내리고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쿵. 전투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연료가 정말로 바닥난 겁니다. 만약 1분만 늦었어도 저는 하늘에서 추락했을 겁니다. 전투기는 관성으로 미끄러지다가 활주로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놓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활주로에는 북한 전투기 한 대와 그 안에 앉아있는 조종사 한 명.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남한에 온 게 맞나? 혹시 여기서 나를 쏘려는 건가? 저는 조종석에 앉은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활주로, 조용한 비행장. 하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실제로는 미군과 한국군이 활주로 주변 곳곳에 숨어서 카메라와 저격 조준경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폭을 할 건지, 추가 무장을 꺼낼 건지, 어떤 의도로 온 건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던 거죠. 마침내 군용 지프차 여러 대가 달려왔습니다. 공군 헌병들이 총을 들고 제 전투기를 에워쌌습니다. 총 내려, 무기 내려놔.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종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냈습니다. 무기를 날개 위에 올려놓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권총을 날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헌병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총구를 내리고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꽃들로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북한이 아닌 곳에 도착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34살 공군 조종사가
활주로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국군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북한 공군의 훈련은 어떤지, 전투기 성능은 어떤지, 많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위였는데 남한에서는 소령이 된 겁니다. 군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군복. 처음 입어보는 그 군복은 북한 군복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무게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사상 일지를 쓸 필요도 없고 생활 총알을 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 저를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에서 후배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형과 형수, 조카들은 살아있을까?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탈북 조종사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고,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제 가족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 죄책감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 남았어도 사상투쟁으로 숙청당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가족들은 어차피 연좌제를 당했을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저는 죽었을 거고 지금은 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는 상위 1%도 안 되는 특권 계층입니다.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검증되어야 하며 당에 대한 충성심도 완벽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아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체제 자체가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사람들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8살 아이를 총살하고 사상 문제로 사람을 짓밟으며 가족을 인질로 잡아 통제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제 형도 그곳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제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